자, 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렬입니다. 2026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대비 핵심 특강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 핵심 테마 첫 번째 운동역학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을 전공을 하시면서 체육학을 전공하시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체육학이 아닌데도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운동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운동역학이라는 것은 수학과 그리고 물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운동의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학과 어떤 물리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서 계산과 어떤 산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를 하는데, 스포츠 지도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크게 어떤 계산의 어떤 복잡성을 요구하지는 않고, 어떤 이 식과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역학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어려움을 택한 길이 아니고요. 잘 하시게 되면은 남들보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저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어떤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역학의 어떤 개요인데요. 오늘은 운동역학의 정의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운동역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뒤에 어떤 시간에 어떤 해부학적인 내용들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운동역학의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운동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여기 역학, 그리고 생리학, 해부학적 기초 지식을 활용해서 인체 운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어떤 응용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역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리와 수학,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역학, 생리학, 어떤 해부학적인 기초를 통해서 운동의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동역학의 영문의 이름이 스포츠 그리고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메카닉스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어떤 가해지는 힘을 분석을 하는 학문을 우리 역학이라고 하고, 그걸 메카닉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바이오라는 것은 바이올로지, 생물학의 어떤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 어떤 힘의 현상들, 생물학의 어떤 힘의 현상들을 복합적으로 응용과학으로서 분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연달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힘의 어떤 작용과 결과를 분석하는 어떤 물체의 운동 및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운동역학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힘에 대한 개념, 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다.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운동에 있어서 운동역학이 정의하는 운동에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역학에서 강조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역학의 유사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동역학의 유사 개념을 보면은 운동 기능학, 생체역학, 인체 측정학, 이런 식의 어떤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어떤 기출된 적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운동의 기능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운동을 키네시스라고 부르게 되고, 어떤 학문과 진리의 영어 단어인 로고스를 합쳐서 키네시올로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키네시올로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인체 운동의 효율성의 어떤 제고를 목표를 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운동 기능학이라고 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체역학이 있습니다. 생체역학이라는 것은 바이오 메케닉스, 바이올로지 플러스 메케닉스를 합쳐서 결국 역학의 어떤 원리의 어떤 생물체에 작용될 학문,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학문들이 바로 생체역학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배우는 운동역학, 스포츠 바이오 메케닉스의 더 약간 상위 버전의 어떤 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생체역학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체 측정학인데요. 인체 측정학이라는 것은 사실 측정평가 쪽의 어떤 학문이에요. 저희 스포츠 지도사에는 측정평가에 대한 어떤 학문이
어떤 과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신체의 어떤 분절의 부피나 무게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학문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체 측정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운동역학과 유사한 개념, 그리고 운동역학에서 약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험의 결과들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체 측정학에 대한 개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기출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머릿속에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운동역학의 학문 영역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의 어떤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면은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언제죠? 2016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어떤 스포츠 지도사 데뷔를 하고 있는데 그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떤 학문의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1번과 2번이 거의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정력학과 동력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력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태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떠한 구조물 혹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연구하는 뭐다?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물체에 작용하는 미지의 힘을 알아내는 데 적합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력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데 어떤 사용하는 역학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정력학과 동력학을 좀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력학을 확실하게 알고 정력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립을 하시게 되면 이 둘 사이의 어떤 개념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력학이라는 것은 다이나믹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물체의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동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 가속입니다. 가속. 나중에 뭐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 처음으로 운동역학을 해보셨 분들도 있겠지만, 가속이라는 것은 속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속도가 변화하는 것들을 어떤 연구하는 어떤 운동역학의 어떤 툴,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동력학, 다이나믹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운동의 형태들이 동력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뭐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리 사람이 어떤 그런 정적인 움직임을 일정하게 가져가서 속도의 변화를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은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 속도의 변화들은 결국 동력학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력학과 동력학, 동력학은 일정한 상태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력학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 결국 가속도가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을 동력학, 다이나믹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번과 4번을 또 딱 지어서 볼게요. 이 운동학과 운동역학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것들은 이 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운동역학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힘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힘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역학에서 정의하는 힘은 결국 뭐냐? 운동의 뭐가 된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운동의 원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취한다고 했을 때 이 힘의 작용이 없고 힘의 어떤 발생이 없다고 하면은 움직임이 절대 발생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힘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운동의 원인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역학이 될 것이고, 그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또 운동학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결국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임이 될 겁니다.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운동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운동역학이라는 것은 힘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운동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운동의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운동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학이라는 것은 공간과 그리고 시간을 고려해서 움직임을 기술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운동학이라고 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키워드 말이 나오는데 뭐냐?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운동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의 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이 어떤 기술을 하는 학문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운동학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은에 계속해서 읽어서 보게 되면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과는 뭐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치, 속도, 각도, 각속도 등과 같은 운동 상태를 다루는 분야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운동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공간을,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뭐 어떤 거리라고 측정을 해볼게요. 거리라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시간을 어떤 이런 식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면 속력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대 속도의 계산, 이동 거리의 측정, 그 다음에 구간별의 어떤 속도 측정, 발목 관절의 어떤 각도를 측정하거나 궤적을 측정, 각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운동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결국 운동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뭐다? 운동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운동역학에서 정의하는 어떤 힘에 대한 부분들,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연구하는 어떤 방식들,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운동역학, 영어로 하면은 키네틱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인 뭐다? 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운동역학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힘이 존재를 해야 하고,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 움직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운동역학의 결국은 움직임의 원인인 힘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힘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운동역학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니은에 보게 되면은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분야를 한정해서 부르는 용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지면 발력, 토크, 관성 모멘트, 운동량, 충격량, 마찰력, 양력 등을 연구하는 어떤 학문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부분들은 뭐 근력, 력, 힘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간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운동역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니은에 보게 되면은 지면 발력을 측정하거나 무릎 관절의 모멘트를 계산, 압력의 크기를 측정, 근활성도 등을 측정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뭐 기출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면 발력이나 무릎 관절의 모멘트나 어떤 압력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이것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한 학문의 종류인가, 운동학인가 운동역학인가에 대해서 묻는 어떤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힘이 들어갔구나,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의 원인이 되는 어떤 학문을 분석하는 방법이구나, 결국 뭐다? 운동역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정역학, 동역학, 운동학, 운동역학,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 정역학 같은 경우는 어떤 평형 상태, 그리고 어떤 뭐 여기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정역학, 그리고 동역학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들,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에 발생하는 모든 스포츠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운동 형태를 분석하는 학문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동역학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동학과 운동역학, 운동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뭐다? 운동역학이고, 운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결국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바로 공간과 시간에 대한 공간을 고려를 해서 움직임을 기술을 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운동학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5번에 인체 측정학이 나와 있습니다. 인체 측정학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어떤 체육 측정 평가에서 연구하는 부분이고, 인체의 어떤 각 관절 등과 관련한 부위들을 측정하는 학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역학에 있어가지고 실험의 어떤 부분들을 분석할 때 이 인체 측정학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을 좀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왔던 1번, 2번, 3번, 4번 정력학과 동력학, 운동학과 운동역학, 요거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운동역학의 어떤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 우리가 선택 과목에 있는 학문들은 그 학문을 배우는 어떤 원인이 있고 목적과 그에 따른 내용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상당히 이것 또한 어떤 기출의 빈도가 좀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에듀윌에 참여해서 같이 어떤 이런 지필 작업을 한 지가 또 꽤 시간이 있었는데 잊을만 하면은 이런 운동역학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두게 되면은 바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운동역학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역학의 목적을 크게 4가지로 저희 교재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포츠 동작의 어떤 신기술 개발을 통한 뭐다? 경기력 향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짧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스포츠 과학이 생긴 결국 태동된 이유는 결국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로 어떤 스포츠 과학이 생성됐고, 그 스포츠 과학에 포함된 학문이 바로 우리 뭐다? 운동역학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이라는 것은 운동역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운동역학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은 역학적 이해를 통한 효율성의 어떤 극대화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라서 뭐다? 경기력을 어떻게 한다? 향상시킨다.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운동역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스포츠 상황에서 역학적으로 발생하는 상해 원인을 분석한다. 이 상해 원인 분석,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역학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의 목적 중에 두 번째라고 하면은 보통 상해 원인을 분석을 해서 상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운동역학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보면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뭐다? 운동 장비를 개발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의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다? 장비를 개발하는 거다.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운동역학의 세 번째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보통 1, 2번 문제, 1, 2번 운동역학의 어떤 스포츠 지도사 첫 번째 1, 2번 문제에 이 운동역학 목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키워드, 경기력 향상, 그다음에 상해 예방, 장비 개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 내용들과 부합한지 안 하는지, 보기가 잘 부합한지 안 하는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맞으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죠. 뭐 이런 거는 오답인데 선수의 심리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불안을 해소해 준다. 이거 심리와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 운동 어떤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또 하나 뭐 있다면 선수의 어떤 대사 과정, 탄수화물 대사 과정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경기력을 확인한다.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이라는 것은 생리학 쪽이랑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운동역학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경기력 향상, 상해 예방, 장비 개발, 이 세 가지가 운동역학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서 운동역학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사를 딴다는 것은 크게 보면은 어떤 이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서 결국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실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운동역학, 이 스포츠 지도사에서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운동역학이라는 학문은 왜 우리 스포츠 현장에서 왜 필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1번에 보면은 스포츠 지도자는 운동역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가지고 학습의 효과, 운동 학습의 효과를 어떻게 한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내가 학문적인 어떤 연구를, 그리고 어떤
증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과정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 역학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스포츠 지도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결국 운동 역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운동 역학이라는 것은 스포츠 과학이고 스포츠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과학자들, 전문 스포츠 과학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바로 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 1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떤 운동 역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운동 학습의 효과와 어떤 배움의 어떤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 역학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결국 3번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그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 역학적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서 경기력 향상에 어떻게 해야 한다? 크게 이바지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운동역학의 어떤 필요성, 우리가 운동역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주된 필요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2번에 보면은 운동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은 결국 운동역학의 목적과 결국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내용들이 그대로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운동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어떤 스포츠 동작의 어떤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기력 향상, 결국 이 1번의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은 운동역학의 구체적인 목적에 의해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로 경기력 향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코치나 지도자가 운동 수행 상황을 파악해서 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바로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 바로 운동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어떤 스포츠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역학, 스포츠 생리학, 그다음에 그다음에 심리학, 이런 어떤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 연구자들이 결국 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단점이나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해내서 그들에게 피드백을 줘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이런 어떤 과정의 어떤 선순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운동기구의 어떤 개발과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 운동기구와 개발을 평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단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골프의 클럽이나 배드민턴 라켓이나 테니스 라켓, 신발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런 어떤 운동기구의 개발과 평가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릎 보호대나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선수의 어떤 상해 예방과 상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도 어떤 이번에 운동기구의 개발과 평가가 들어가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고 특히 선수의 운동 수행 능력과 상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약간 한물이 좀 지금 2026년 기준으로는 더 약간 뭔가 그 유행이 좀 지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러닝에 대한 어떤 유행이 굉장히 2025년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2025년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카보나나 이런 어떤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운동기구의 개발과 평가, 선수의 어떤 경기력을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러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2번에 어떤 해당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게 되면은 측정 방법의 자료 처리 기술의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역학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학이라는 것은 스포츠 과학이기 때문에 스포츠 실험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길게 걸려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제 어떤 연구를 스포츠 선수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 스포츠 선수한테 이와 같은 실험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30일, 한 달 있다가 실험의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너의 운동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선수한테는 되게 좋은 어떤 뭐랄까요? 기획이 있지만 30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불과 1분 전의 일들도 가끔씩 깜빡깜빡 하는데 30일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실험 상황에서 너가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운동역학에서는 이런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뭘 진행하고 있냐면 결국 올바른 어떤 자료 처리 기술의 발달 그리고 더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이 더 빠르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빠르면은 1일이 개념이 아니고 1시간 또는 뭐 30분 만에도 이런 운동에 대한 결과, 더 빠르면은 더 약간 간소하게 한다고 하면은 10분 만에 운동의 결과를 선수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측정 방법과 어떤 자료 처리 기술의 개발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운동역학의 목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바로 운동 경기력 향상을 시키는 거, 두 번째가 상해를 예방시키는 거, 세 번째가 장비를 개발시키는 거.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부분들의 어떤 파생대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필요성과 어떤 주요 연구 영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한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아까 예를 드렸잖아요. 뭐 심리학이나 생리학에 대해서 그 심리학과 생리학과 역학을 한 번씩 비교를 해봐서 딱 보면은 문제를 딱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세요. 아, 이거는 역학이구나, 이거는 심리학이구나, 아마 이거는 뭐 생리학이구나 라고 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운동역학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머릿속에 어떤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역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운동역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당한 시간 동안 이 부분들이 물론 저희 교재에는 실렸지만 시험으로서 출제는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 근래 그러니까 2026년 전 2025년에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는 아니지만 또 언급이 달랑말랑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역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의 어떤 흐름을 익히는데 이 운동역학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성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한번 글로 읽어보면서 좀 같이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동작을 특정하거나 계산하지 않는 무슨 방법? 바로 비수치적인 방법으로 지도자의 시각과 관찰로 움직임의 오류를 찾아 분석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성적 분석 또는 정성적 관찰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운동을 배운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99.9%가 감히 제가 단언하는데 정성적 분석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움직임에 그리고 어떤 동작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 갑자기 막 자로 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지금 너의 동작은 어땠어?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운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코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관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고급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 코치가 가지고 있는 직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움직임의 오류를 찾아서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성적 관찰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현장이라고 하면은 스포츠의 어떤 가장 1차원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지도자들이나 코치들이 어떤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르치는 방법들이 바로 정성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도자의 어떤 성향, 우리가 누구한테 운동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운동의 어떤 스킬이나 기술들이 어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지도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석 결과의 객관성이 어떻게 된다?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월의 어떤 흔적에 따른 세월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직관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선수가 그걸 습득해서 잘 습득해 가지고 좋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되면은 더 좋은 선수로 클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바로 정성적 분석의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량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쿼넌티브 아날라시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다. 결국 뭐예요?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수치적 자료, 수치적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 그래서 동작, 이거는 운동학적인 키네마틱에 대한 부분들이고, 힘을 분석한다. 키네틱.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량적 분석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움직임을 분석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느냐? 숫자와 단위가 반드시 이 정량적 분석에는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숫자와 단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은 숫자와 단위, 결국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실험적인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정량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보았던 정성적 분석과는 달리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정성적 분석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되죠?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띠고 있어요. 아무리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그것은 주관적인 성격을 어찌됐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정성적 분석과 달리 이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은 숫자와 단위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수적이지만 이 운동역학,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동역학의 어떤 주요 연구 영역에서 자료 처리 기술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을 했고 30일 있다가 결과를 주게 되면은 이 선수가 그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그 현장에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료 처리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어떤 기술의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많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처리의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모된다.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현장 적용의 한계가 있다. 요거는 좀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역학 실험실 상황에서 똑같이 어떤 운동의 어떤 기술들을 내가 표현하고 구사한다 한들, 내가 시합 상황에서의 어떤 그 긴박함 그리고 어떤 긴장감을 표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운동역학에 어떤 관련된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제한점에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운동역학의 어떤 실험을 실시하는데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실 상황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운동역학이 어떤 경기력 향상을 그리고 상해 예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현장 실시간으로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결국 어떤 실험실 상황에서의 어떤 제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운동역학 개요에 대한 부분들 다 배워봤는데, 뭐 돌이켜보면은 운동역학의 정의, 그 다음에 운동역학의 학문 영역, 그 다음에 운동역학의 어떤 목적과 필요성, 주요 연구 영역, 연구 방법,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 내용들만 잘 하시게 되면은 한 문제는 반드시 맞추실 수 있을 거고, 더 많다고 하면은 두 문제까지는 충분히 어떤 맞힐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저는 습득을 할 거라고 충분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테마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핵심 테마 두 번째 시간 운동역학의 이해에 대해서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나왔던 이 큰 네모의 내용이 뭐냐면 해부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운동역학의 영문의 이름이 뭐였죠? 스포츠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교육 명사니까 아실 거예요. 운동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스포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메카닉스라는 것은 역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역학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라는 것은 바이오로지, 바로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운동을 하는 주체는 결국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운동역학이 보통 학부 수업, 그러니까 대학교에서의 학부 수업이라고 하면 15주 수업 중에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13주 수업 중에서 반드시 1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한 주 정도는 이 어떤 해부학적인 기초, 생물학적인 기초를 배운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떤 스포츠 지도사의 어떤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해부학적인 기초가 나와 있고, 인체의 근골격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 어떤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 딱 들어보시고, 아, 요게 요 내용이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골격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골격 말고 뭐예요? 뼈, 그리고 근육을 통틀어서 이루는 어떤 통칭하는 말을 우리가 근골격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운동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나중에 뭐 배우기도 하겠지만, 어떤 뼈, 그리고 근육, 이 정도까지만 운동역학에서 다루는 어떤 해부학적인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약간 나는 약간 해부학적인 기초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인대나 뭐 또 뭐가 있어요? 인대뿐만 아니고 신경, 이런 것들도 배우는 것이 어떤 해부학적인 기초가 어떤 쌓아가는 어떤 방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근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근골격계의 근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24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던 기출의 내용이에요. 그동안은 사실 근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지 않고 인체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 내용들이 나왔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꾸준하게 이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작용근, 그러니까 주동근이나 기란근, 협동근, 인대, 뭐 건,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에서만 어떤 문제가 끝났는데, 다음 어떤 좀 2026년이나 뭐 그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이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이 동작에서 사용되는 어떤 주동근은 무엇이고, 기란근은 무엇이고, 협동근은 무엇이고, 인대는 무엇이고, 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골격계의 어떤 근육의 어떤 근육 보시게 되면은 1번에 보면은 골격과 골격을 연결하여 관절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근육의 어떤 근골격계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에 보면은 작용근, 다른 말로 주동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도하는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제일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의 어떤 근육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작용근 또는 주동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대안근 또는 기란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작용근에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을 우리는 대안근 또는 기란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협동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협동근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도움을 주는, 작용하는 어떤 근육들을 협동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인대는 뭐예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건이라는 것은 골격근을 근육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어떤 이 문제 말고 새로운 문제 유형이 분명히 어떤 이 근골격계 근육의 형태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턱걸이의 주동근은 여러분들 뭐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예요? 뭐 광배근이나 근육의 어떤 형식으로 보게 되면 광배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광배근과 대항하는 말 그대로 기란근은 뭘까요? 기란근 뭐예요?
바로 상완 삼두근이죠. 그 다음에 협동근, 이 어떤 턱걸이, 말 그대로 나의 몸을 바에 매달렸을 때 그거를 쭉 올려줬을 때 도움을 주는 부분들. 이 협동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극상근, 뭐 극하근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극상근, 극하근을 외우실 필요 없지만 얘네는 뭐 어깨 관절의 안정화를 뭐 도와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턱걸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주동근으로 작용하는 근육은 광배근이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하는데 기람근으로 작용하는 근육은 광배근이다. 이러면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밑에 보면은 해부학적인 자세와 어떤 방향에 대한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동안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다가 이제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운동역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요거를 잘 알아놔야지만 이후에 어떤 해부학적인 내용들 요거랑 사실 결합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거랑 결합을 해서 이러해서 뭐 어떤 면이다, 이런 자세다, 이런 거랑 결합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인체의 해부학적인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체 해부학적 자세는 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 사람이 보이고 취하고 있는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부학적 자세를 어떤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시선을 앞을 쳐다보고 내림팔에 손바닥은 앞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을 붙이고 똑바로 서 있는 상태, 바로 이 그림과 똑같은 상태죠. 바로 요거를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부학적 자세에서 머리 위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부, 머리 쪽, 그 다음에 하부는 발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위는 뭐다? 상, 이 발끝 쪽은 뭐다? 하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 역학에서 해부학적 자세를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해부학적 자세가 뭐가 된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해부학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팔이 벌어졌냐, 얼마나 팔이 굽혀졌냐, 다리가 얼마나 굽혀졌냐, 목이 얼마나 뒤로 젖혀졌냐, 이것들을 바로 이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시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어떤 방향 용어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방향 용어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뭐 상하, 전후, 뭐 내측, 외측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약간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상, 인체의 중심 위쪽, 결국 뭐예요? 머리 쪽을 의미하는 것이 상. 영어로도 외우면 사실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고 해부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약간 좀 기능 좀 해부학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한글로 외워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은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끼시게 될 텐데, 미리 좀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하게 영어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이라는 것은 말로 뭐다? 머리 위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라, 인페리어 쪽은 결국 발끝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체의 중심의 아래쪽. 그다음에 전후라는 것은 결국 정면을 바라보는, 내가 시선을 바라보는 부분들을 중심의 앞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후쪽은 바로 등 쪽을 포스테리어, 인체의 중심의 뒤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측과 외측이 있는데요. 내측이라는 것은 요 지금 보이는 가운데 의미의 선을 그렸을 때 이 선 의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측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바깥쪽이라고 하면은 뭐다? 외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체의 중심에 가까우면은 뭐다? 내측, 인체의 중심에 멀게 되면은 외측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측과 배측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밑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배측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통 발목 관절의 어떤 특정해서 나타나는 어떤 움직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측이라는 것은 발바닥 쪽, 이와 같이 발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와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일반적인 어떤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내 발끝이
내 몸 쪽에 가까이 붙는 형태를 뭐라 그런다? 배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측과 배측에 대한 부분들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되면은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 한정해서 뭐 저측 굴고 배측 굴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내용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위와 원위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사실 과거에 진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위와 원위라는 것은 프록시마 디스탈이라고 해주고 있고, 몸통부에 가까운 쪽은 우리가 근위, 몸통에서 멀면 멀수록 뭐라 그런다? 원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몸통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상완. 그리고 여기가 전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절이라고 얘기해요. 분절. 그리고 얘는 몸통, 트렁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상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전완. 그 다음에 얘는 손 분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근위. 지금 봤을 때 상완 분절은, 그 다음에 전완 분절에 비해서 뭐에 가깝습니까? 근위와 원위 중에. 근위와 원위 중에. 당연히 근위죠. 상완 분절이 전완 분절에 비해서 몸통이랑 좀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근위의 형태에 가깝다고 근위의 어떤 해부학적인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원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전완 분절, 이 전완 분절은 상완 분절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몸통에 대해서 좀 더 멀어요. 결국 이런 건 뭐냐면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몸통에서 먼 쪽, 몸통에서 먼 쪽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이라 그런다. 결국 여기 보면은 전완 분절 같은 경우는 상완 분절에 비해서 뭐다? 원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표층과 이제 심층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표층과 심층이라는 것은 어떤 피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 형태를 취했을 때 여기가 외부라고 했을 때 우리 몸 쪽에 어떤 근육이나 어떤 혈액 이런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 그런다? 우리가 이것을 심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피부의 어떤 겉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표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 방향 용어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한번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서 좀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학습을 하셔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해부학적인 기초와 그 뒤에 나오는 해부학적인 내용들과 잘 결합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왔어요. 다음 페이지 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림이 따로 없지만 아까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앞에 보면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 그림이 있었죠. 그거 그대로 같이 펴놓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 지금 제가 강의하는 여기에는 그걸 띄워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인체의 어떤 축과 운동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인체의 축과면은 뭐냐면 인체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그 움직임에 작용하는 어떤 축과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운동 축과 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운동 축은 크게 세 가지 방향, 그리고 그 축과 짝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운동면도 뭐가 된다? 세 가지 면을 이루게 됩니다. 운동 축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좌우축, 결국 전우축, 또 장축, 그리고 같은 말로 수직축이 있습니다. 좌우축이라는 것은 인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좌우로 지나가는 어떤 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좌우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전우축이라는 것은 인체의 어떤 전우를 통과하는 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우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축과 수직축이 있는데요. 장축이라는 것은 인체의 어떤 위아래를 통과하는 축을 뭐라 그런다? 장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동의어로 수직축. 왜냐하면 인체를 이와 같이 수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지만 한번 제가 그러면은 앞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림에 나와 있죠. 전우축, 좌우축, 장축, 또 수직축. 이와 같이 어떤 그림이 축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운동면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되는데, 보통 좌우면, 전우면, 그리고 횡단면 또는 수평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거 그림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곧바로 이어서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면이라는 것은 전우면, 좌우면, 횡단면, 같은 동의어로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이 있습니다. 이 전우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체를 어떻게 지나간다? 전우로 지나가는 어떤 형성돼서 지나가는 면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전우면 또는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좌우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좌우면 같은 경우는 관상면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인체의 좌우로 형성돼서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을 우리가 좌우면 또 광상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횡단면 같은 경우는 또는 또 수평면과 같은 말인데 그 인체를 위아래로 위에 상하로 나누는 면을 우리가 횡단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인체의 수평으로 형성되어서 인체를 위아래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결국 운동면과 서로 수직인 축, 여기서 수직이라는 말을 좀 더 약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게 되면 직교한다고 표현해요. 직교한다고 표현해주고 있고 사실 장축과 수직축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우축 같은 경우는 전우면과 서로 수직한다, 결국 직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우축 같은 경우는 전우면과 수직, 전우면과 결국 직교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을 것 같고 장축과 수직축, 장축하고 수직축은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요. 같은 동의어예요. 이꼴로예요. 그래서 장축은 횡단면과 직교한다. 수직축 같은 경우는 수평면과 직교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좌우축이 이렇게 좌우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우축이 있고 그 다음에 장축, 수직축이 있습니다. 이 전우축과 짝을 이루는 것은 무슨 면이에요? 바로 전우축과 좌우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좌우축과 짝을 이루는 면은 뭐래요? 전우면, 시상면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횡단면, 수평면과 짝을 이루는 축은 뭐다? 장축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각각 이 면과 축을 하나의 짝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 면과 축의 대표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관절의 운동에 대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관절 운동. 일단 좌우축, 전우면, 결국 시상면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상면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움직임이 뭐냐? 굴곡과 신전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 시상면, 결국 전우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운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굴곡이라는 것은 관절을 형성하는 두 분절 사이에 각이 감소하는 운동을 우리가 굴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신전이라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겁니다. 항하는 장요이거든요. 결국 각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운동을 바로 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팔꿈치예요. 이거는 팔꿈치라고 가정했을 때 팔꿈치라고 봤을 때 굴곡 이런 식으로 각이 좁아지죠. 다시 각이 커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굴곡과 신전. 이거 같은 경우는 어깨 관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팔을 높게 우리가 만세하듯이 손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 어깨 관절이 굴곡이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게 되면 신전이고 근데 과신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과신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허용된 어떤 인체 관절의 범위 이상으로 신전시키는 것을 과신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가 있냐면 우리 UFC나 뭐 주짓수 경기에서 선수들이 일부러 서브미션을 건다 하잖아요. 거기서 일부러 힘을 줘가지고 관절을 어떤 꺾는 형태, 더 이상 관절이 꺾어지지 않는데 일부러 외력을 통해서 꺾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 과신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깨 관절의 어떤 굴곡과 신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관절이에요. 엉덩관절이라고도 하죠. 고관절이라고도 해주고 있고 엉덩관절이라고 해주는데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엉덩관절의 굴곡, 다리를 뒤로 빼는 것은 신전, 그 다음에 완전 뒤로 더 젖히는 것은 뭐다? 과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죠?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죠? 무릎이에요. 무릎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릎을 뒤로 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 정강이 분절을 뒤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굴곡, 그리고 앞으로 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이에요. 몸통, 트렁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몸통 관절의 부분이고 앞으로 숙이는 것을 굴곡, 그 다음에 뒤로 젖히는 것을 신전,
뒤로 완전히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젖히는 것을 우리가 과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목이죠. 목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숙이는 것은 굴곡, 뒤로 젖히는 것은 신전, 그 다음에 뒤로 완전히 젖히는 것은 과신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저측, 그 다음에 족저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적저 굴곡이라는 것을 저측 굴곡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발목 관절에 한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시상면상의 움직임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등 쪽으로 발목을 굽히는 형태, 말 그대로 발끝이 내 몸 쪽을 향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배측 굴곡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족저 굴곡이라는 것은 발바닥 쪽으로 발목을 굽히는 운동, 발끝이 지면을 향하는 것들, 지면을 향하는 형태를 바로 족저 굴곡 또는 같은 동의어로 뭐라 그런다? 저측 굴곡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이제 또 두 번째 면에 대한 부분들, 결국 전우측 관상면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면의 대표적인 어떤 움직임의 형태는 여기 보이면 내전과 외전의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전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인체 분절이 중심선에 가까워지는 운동을 바로 내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외전이라는 것은 인체의 어떤 분절이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랬나? 외전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깨 관절에 대한 외전과 내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팔이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외전. 인체의 어떤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외전. 그리고 내전이라는 것은 인체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전의 움직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엉덩관절, 고관절에 대한 형태도 이와 같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전과 내전이라고 했을 때 인체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외전, 인체 중심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은 내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 관절에 한해 가지고 굴곡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통 관절이 해박적 자세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측면 굴곡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한 거 얘기를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손목 관절 같은 경우도 요측 굴곡, 그다음에 척골 굴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요골 쪽으로 손목 관절이 굴곡하는 것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관상면 상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척골 굴곡도 마찬가지로 척골 쪽으로 손목이 움직이는 것들, 바로 이런 척골 굴곡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외전과 내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전이라는 것은 인체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내전이라는 것은 인체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내번과 외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번이라는 것은 결국 발바닥 안쪽을 드는 것을 우리가 내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외번이라는 것은 발바닥 바깥쪽을 드는 동작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외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목을 어떤 스프레인이라고 표현하죠. 접지르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번이라는 형태를 얘기해 주고 있고, 외번이라는 것은 그 반대쪽으로 어떤 움직이는 형태를 바로 우리 외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축에 대한 내용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장축, 횡단면, 수평면에 대한 어떤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면의 대표적인 움직임은 하나의 부분들이 바로 회전이에요. 회전. 내외전, 안쪽으로 회전하느냐 바깥쪽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내외전, 외회전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분절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체 중심 안쪽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인터널 로테이션, 바로 내외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외회전이라는 것은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외회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회내와 회외가 있는데요. 이 회내와 회외는 어떤 전완분절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완분절을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손등이 하늘로 향하게 있으면은 이거는 회내, 반대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회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바닥을 뒤집는 어떤 형태를 우리가 회내와 회외 형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5번에 보면은 수평내전과 그 다음에 수평외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리를나 어떤 손을 앞으로 뻗고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바깥쪽으로 벌어지느냐 아니면 안쪽으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수평내전과 수평외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와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요 다리 분절이 안쪽으로 회전하느냐, 안쪽으로 회전하면 내외전, 바깥쪽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내외전, 외회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 분절도 마찬가지로 외회전이냐, 내외전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완 분절 같은 경우도 회전하는 것에 따라서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회외, 그다음에 손등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회내 형태를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수평외전과 수평내전, 수평내전, 내전 외전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의 어떤 다리 분절이나 손 분절에 의해서, 상완 분절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합명상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복합면상의 운동은 한 번쯤은 나올만 한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GP를 시작한 이래 요거를 좀 약간 이제 강조를 하고 나올만도 한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복합면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뭐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움직임 중에서 시상면과 관상면의 움직임이 결합된 움직임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복합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면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다름 아니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휘돌리는 동작, 이걸 말 그대로 휘돌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휘돌림이라는 것은 원뿔을 그리는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굴곡, 신전, 외전, 내전의 운동을 결합을 한 것을 바로 복합면상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표현은 그렇지만 약간 이 사람 돌았다고 했을 때 막 손가락 그리는 동작 있잖아요. 그런 동작의 형태를 우리가 휘돌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굴곡과 신전, 외전, 내전. 굴곡과 신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굴곡이라는 것은 시상면, 그 다음에 외전과 내전은 뭐예요? 관상면.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이 합쳐진 것이 뭐다? 바로 휘돌림, 복합면상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회전축에 따른 가동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축에 따라서 가동관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6개의 관절의 형태를, 가동관절의 종류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자유도라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절에서 허용되는 독립적인 어떤 움직임의 어떤 방향의 어떤 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뭐 자유도 1, 2, 3, 최대 3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이 3개 중에 다 가능할 수도 있고 하나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3, 아예 최소 0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절의 어떤 자유도가 2다 그러면은 이 3가지의 면 중에서 어느 거든 그 2가지 면과 결합해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자유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관절이 움직일 때 몇 가지의 어떤 운동 면에서 어떤 관절 운동이 가능한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유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관절의 종류는 일단 자유도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각각 무축관절, 일축성 관절, 말 그대로 자유도를 하나 가진 것들, 그 다음에 이축성 관절, 자유도를 2를 가진 것들, 삼축성 관절, 자유도 3을 가진 것들, 모든 관상면이나 수평면, 시상면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삼축성 관절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무축관절이라는 관절은 미끄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끄럼 관절 같은 경우는 보통 활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어떤 마디의 관절을 우리가 미끄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표면이 서로 평평하거나 약간 오목하고 볼록한 표면이 마주보는 구조를 우리가 미끄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절이 어떤 본인 독자적인 어떤 무축 관절이기 때문에 자유도를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약간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무축 관절, 다시 말해서 미끄럼 관절, 활주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축성 관절에서 경첩 관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첩 관절 같은 경우는 경첩처럼 볼록한 오면이 오목한 표면과 마주한 구조를 우리가 경첩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굴곡과 신전, 다시 말해서 시상면의 어떤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바로 경첩 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팔꿈치 관절이나 무릎, 손가락 관절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바로 경첩 관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일축성 관절에서 중쇄 관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쇄 관절 같은 경우는 세록축 방향으로 형성된 오목한 뼈에 축 모양의 동글기를 가진 뼈가 회전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회전 운동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회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수평면의 움직임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관절이 보통 전완 분절이 회외, 회내 하는 동작들이 바로 대표적인 어떠한 중쇄 관절의 형태라고 말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이축성 관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축성 관절 같은 경우는 자유도를 2를 가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타원 관절, 과상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원 모양의 오목한 뼈의 면이 울록한 면과 만나는 형태고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원의 장축과 단축을 중심으로서 회전하는 운동에 대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보게 되면은 어떤 굴곡과 신전, 외전, 내전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회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찌됐든 이축성 관절, 시상면과 관상면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장관절이에요. 안장관절에 대한 부분들은 안상관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쪽 관절 표면이 한 방향을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다른 쪽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구조를 뭐라 그런다? 안장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굽힘, 신전, 모음, 벌림,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던 타원관절과 마찬가지로 어떤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수평면을 제외한 시상면과 관상면의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장관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대표적인 안장관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축성 관절인데요. 자유도 3개, 말 그대로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이 3가지 굴곡, 신전, 내전, 외전, 회전의 움직임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구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모양의 뼈의 머리가 절구처럼 오목하게 들어가 뼈에 끼워진 구조를 바로 절구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절구관절의 영어의 네임이 볼앤 소켓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켓 안에 볼이 들어간 구조. 그렇기 때문에 절구관절이라는 것은 모든 움직임의 어떤 형태가 가능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자유로운 관절이 어디예요? 어깨관절이에요. 그만큼 어깨관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운동면에서 회전이 가능한 운동이 바로 절구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깨관절 대표적이지만 또 하나 엉덩관절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25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던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운동역학적인 사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적인 사슬. 운동역학적인 사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힘의 적용 대상이 연결된 일렬의 사슬고리예요. 약간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과 모든 분절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어떤 사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슬의 개념이 바로 하지 관절이에요. 하지 관절의 대표적인 구성이 발목, 무릎, 엉덩관절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 중에서 어느 한쪽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은 발목과 엉덩관절에 또 영향이 간다는 것이 어떤 이런 사슬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슬에 있는 연결 동작은 힘 전달에 어떻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을 던질 때 어깨, 팔꿈치, 손목, 말 그대로 몸통에 가까운 근위 순서대로 어떤 이 힘이 전달이 팔꿈치나 손목에 전달돼 가지고 공을 전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는 맨 처음 접촉하는 곳이 발목 관절이고 무릎 관절이고 엉덩 관절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지만 충격력을 흡수한다는 것이 바로 운동역학적인 어떤 사슬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역학적 사슬의 종류는 크게 2가지예요. 그래서 닫힌형 운동사슬, 그래서 클로즈 키네틱 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열린형 운동사슬은 오픈 키네틱 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억해 보게 되면은 손이나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 쪽이 움직이는 운동을 바로 닫힌형 운동을 의미를 해주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실제 어떤 스포츠 현상에 특화되어 있고,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동작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대부분의 어떤 스포츠 동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결국 닫힌형 운동사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열린형 운동사슬 같은 경우는 손이나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열린형 운동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또는 특정 근육의 근비대, 그러니까 우리 보디빌딩식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은 있는 부분들 있죠.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대표적인 열린형 운동의 어떤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덤벨 숄더 프레스, 바벨 컬 동작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어떤 열린형 운동 사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2025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고 개념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었는데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제 생각에는 이런 사슬로서는 나오지 않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지문으로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또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길었는데 오늘의 마지막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종류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의 종류는 운동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역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동의 정의는 위치나 장소를 바꾸는 작용을 우리가 뭐라 한다? 운동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운동역학이 정의하고 있는 운동의 정의라고 하면은 힘이 가해져서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운동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스포츠 활동에 필수가 되고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데, 이 힘은 대부분 근수축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내력만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외력, 중력이나 뭐 다양한 마찰력, 항력, 그다음에 양력 이런 것들과도 서로 간에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어떤 그 힘을 발생시킬 때 운동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운동역학이 정의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힘이 작용해서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들, 그게 운동역학이 정의하고 있는 운동의 정의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과 결국 이어져서 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물체에는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저항하려는 성질이라고 있는데, 이 관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성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 이 질량도 결국은 나중에 또 다뤄야 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수치의 형태, 몸무게라고 하죠. 이 몸무게의 형태를 우리가 물리적인 용어로서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달리기를 할 때 조금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국 이 관성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조금 약간 어려움이 갖고 움직임에 있어서 좀 둔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관성의 크기를 결국 작용하는 것은, 결국 결정하는 것은 질량의 크기, 우리가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어떤 수치적인 부분들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관성에 대한 크기가 커지게 된다. 결국 그 관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어떤 힘이 작용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움직임이 발생하고 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2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게 되면은 전신을 움직이거나 분절을 움직일 때는 근육에 생성되는 힘, 즉 근육의 단면적에 비례하는 힘의 어떤 근력이 작용한다. 결국 근육이 크면 클수록 큰 어떤 근력을 발생시켜서 어떤 더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것이 3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의 종류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운동의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각 병진운동, 회전운동, 복합운동의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가르쳐 드리기 전에 이 병진운동, 회전운동, 그 다음에 복합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그림으로써 딱 글로써 딱 드리지만 그릴 테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병진운동이 있어요. 이 병진운동은 다른 말로 선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회전운동. 회전운동이 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각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전운동과 그 다음에 병진운동, 그 다음에 이 각운동과 선운동 같은 경우는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병진운동 같은 경우는 또 두 개로 나뉘게 돼요. 뭐가 나누게 되면 얘는 직선운동, 그 다음에 얘는 곡선운동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결국 직선운동과 곡선운동이라는 것을 병진운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전운동은 그 밑에 포함되는 그건 없지만 반드시 얘가 가져가고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회전축. 회전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결합된 형태, 이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복합운동이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먼저 기억을 하신 다음에 본 내용의 본문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병진 운동은 또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운동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선운동이라는 것은 신체의 어떤 모든 부분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거리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진 운동은 신체의 특정한 지점이 동일한 시간에 같은 거리를 평행하게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무게 중심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 이것을 우리가 병진 운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체의 질량 중심점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선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짝대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중심점이 여기에요. 여기고 여기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 여기로 움직이죠. 근데 반대로 얘가 여기다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죠. 뭐가 돼요? 회전운동, 각운동이 발생하게 돼요. 요 부분들도 좀 약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회전운동은 또 각운동, 여기서 회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전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엑시스, 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방향으로 각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전운동, 각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회전운동은 스핀, 스윙, 원운동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모든 회전운동은 관절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관절의 어떤 움직임을 어떤 운동의 형태에서 정한다고 하면은 관절의 움직임은 뭐다? 각운동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팔꿈치 관절을 굽힌다고 했을 때 그 팔꿈치 관절의 어떤 축이 뭐가 된다? 그게 바로 회전축이 되고,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서 관절이 어떤 회전하는 움직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복합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병진운동, 그리고 선운동, 회전운동과 각운동,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운동을 뭐라 그런다? 복합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인체의 운동도 각 관절에서 분절이 회전 운동을 하고, 그 회전 운동을 한 분절의 결과가 움직임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복합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무릎을 굽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하지 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각 운동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앞으로 나가죠. 보행을 하게 돼요. 걷게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복합 운동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어떤 부분들, 운동역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해부학적인 내용들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학습하셔가지고 이 부분들 잘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운동역학 핵심 특강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